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단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각기 다른 항해 정보가 존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사라진 20분 4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 그 바다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또 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 주간에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책은 뭡니까? 네, 오늘은 영국의 천재적인 작가 메리 셸리의 유명한 과학소설 프랑켄슈타인 골랐습니다. 예, 프랑켄슈타인. 이름 한번 못 들어본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예.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인 줄 알죠? 예. 그런데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아니고 괴물을 만든 과학자입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19세기 영국의 진보 정신을 대표하는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괴물을 만들었고 그 괴물이 어떻게 인간에게 복수하는지, 그리고 그 괴물을 만든 과학자 프랑켄슈타인은 어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지를 정말 여실하게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이 작품이 1818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로 딱 200년 되는 해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SF, 과학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올해는 각별한 해라고 해요. 예. 메리 셸리라는 아주 특출한 여성 작가가 이 프랑켄슈타인을 썼고, 그 이후에 수많은 SF 걸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맨 앞에 놓여있는 작품이 바로 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 메리 셸리라는 작가는 작가로서도 워낙 유명하지만 가족이 상당히 영국 지성사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아버지 제임스 고드윈이라는 사람은 진보적 정치 사상가, 또 아나키스트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머니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라는 사람은 여성운동가, 여성주의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메리 셸리의 남편은 피비 셸리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메리 셸리를 읽다 보면 그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보게 돼요. 독특한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의 원 제목은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예. 프랑켄슈타인을 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라고 봤던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명령을 어기고
불을 인간에게 전해준 사람 아닙니까? 예, 예. 그때부터 문명이 시작됐고요. 그 문명이 어떤 길로 갔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 문명의 파괴적 성격도 함께 고려한다면은 프로메테우스의 그 양면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혹독한 형벌을 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프랑켄슈타인은 과학자가 자신의 진보적 정신에 입각해서 인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만든다는 사실이고요. 예. 그 생명체를 만든 이후에 어떤 공포와 불안이 인간들을 지배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예. 이건 과학기술의 윤리와 관련되기도 하고 과학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죠. 예. 프랑켄슈타인의 소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정말 훌륭한 구절들, 지금 읽기에도 대단히 그 임팩트가 강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오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잖아요. 예. 그래서 급기야는 신의 영역까지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은 자연의 깊숙한 곳을 파고들어 그 숨은 곳에서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신의 영역에까지 오릅니다. 그들은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발견했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성질이 무엇인지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새롭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능력을 획득했습니다. 하늘의 천둥을 지배하고 지진을 모방하고 심지어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방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 소설에 등장하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배운 발트만 교수가 하는 말인데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인류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쪽으로 다 기여할 것이다. 과학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확신하죠. 이런 그 발트만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모든 그 과학적 재능들을 동원해서 괴물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괴물의 모습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나는 창의 덧문 사이로 들어오는 어스름한 달빛을 통해 그 추악한 놈, 내가 창조해낸 끔찍한 괴물을 보았다. 놈이 침대 커튼을 걷어 올렸다. 그러곤 놈은 두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는 턱을 움직여 입을 벌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고 뺨에 주름을 잡으며 씩 웃었다. 네, 이런 공포스러운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 결국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천재적인 과학자가 만들어낸 괴물은 급기야는 자신의 가까운 동생과 주위의 사람들을 살해하고요. 결국은 영국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몰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천재과학자 프랑켄슈타인은 다시 깊은 고민 또는 고뇌, 방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의 압도적인 부분인데요. 이 과학자가 이 괴물을 창조해내고 난 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잇따라 닥친 사건들로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진 후 뒤이어 찾아오는 정적, 희망과 두려움의 영혼마저 앗아가버리는 죽은 듯 아무런 생명의 흔적이 없는 완벽한 정적만큼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저스틴은 죽어서 안식을 찾았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피는 혈관 속을 자유롭게 흘렀지만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는 절망과 회한의 무게가 나의 가슴을 짓눌렀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악령처럼 방랑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악한 짓을 저질렀을 뿐더러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 아직 뒤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인정과 미덕에 대한 사랑으로 넘쳤다. 나는 한때 선의를 가지고 인생의 발을 내디뎠고 그런 의도를 실행에 옮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순간을 갈망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 양심의 평온이 깨졌으니 나는 이제 더는 과거를 흐뭇하게 돌아보고 그것에서 새로운 희망의 약속을 꺼낼 수 없게 되었다. 네, 이렇게 서술합니다. 예. 과학자가 온 열정을 다해서 인류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선의에서 새로운 인간 생명을 창조하는데 그게 결국은 괴물이었고 그 괴물들이 자신의 삶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것이죠. 이 소설이 고전인 이유는
과학기술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괴물로 그려지고 있는 괴기스러운 타자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제하고 멸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괴물이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인간의 주위를 배회하고 떠돌면서 인간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괴물만을 얘기하니까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의 이미지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 고통을 겪고 있는 미세먼지 그리고 핵발전소 등등 핵무기까지 포함해서 이런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명품들이 어쩌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의 또 다른 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GMO도 그럴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GMO야말로 가장 상징적인 사례죠. 생물학적 조작을 통해서 자연을 바꿔버리고 그 괴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GMO 조작한 농산물에서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괴물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도 우리들의 상상력이 도달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GMO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정말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여실하게 볼 수가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은 DNA를 조작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이 책을 보다 보면 세상에서 정말 인간만큼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죠. 또 동시에 인간만큼 사악하고 저주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예. 이 소설의 그 빛나는 부분, 끝없이 배제당했던 이 괴물들이 우리가 자연의 습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의 반란 이런 얘기를 하죠. 조작된 그 괴물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을 볼 수 있는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토록 강하고 고결하고 훌륭한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고 비열하단 말인가. 인간은 어떤 때는 순전히 악의 근원에서 태어난 자식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귀하고 신과 같은 존재로 보이기도 했어. 위대하고 고결한 인간이 되는 것은 감각이 예민한 존재에게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같았어. 많은 역사적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비열하고 사악한 인간이 되는 것은 가장 비천한 타락, 눈먼 두더지나 나약한 벌레보다도 더 비참한 지경의 인간처럼 보였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면서 이 괴물의 눈에 보기에 빈부격차 문제, 재산의 분배 문제, 그 막대한 부와 그 비참한 가난들, 계급 문제 등등이야말로 인간의 사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괴물이 보기에 과학기술이 발달한,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 문명사회의 이면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담하고 사악한 장면들이 곳곳에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읽다 보면은 밤새는 줄 모르고 정말 온갖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억압받는 소수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들을 거꾸로 읽어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과학기술에 대한 오만함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자본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그 참담한 내면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한 탁월한 고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과학자와 인류의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과학 문명의 발달 과정이 인간을 더욱 행복하게 했는지 또 우리 인간의 정서와 지성을 훨씬 고양시키고 진보하게 했는지는 대단히 회의적이잖아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물질적인 부가 많아질수록 인간들은 점점 퇴보하고 타락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있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고백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젊었을 때 나는 나 자신이 굉장히 큰 일을 할 운명이라고 믿었다네. 나는 감성이 풍부했네. 하지만 빛나는 성취에 필요한 냉철한 판단력도 지니고 있었네. 이런 자긍심은 다른 감정들이 억눌릴 때 나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지. 나는 쓸모없는 슬픔에 젖어 인류를 위해 유용하게 쓰일 능력들을 썩이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거네. 내가 완성한 그 일,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을 지닌 존재를 창조해낸 일을 생각하면 나 자신을 평범한 과학자로 생각할 수는 없었지. 하지만 내가 과학자로서 첫 발을 내디딜 때 힘을 북돋아 주었던 그러한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먼지 구덩이 속에 깊숙이 처박힌 거네. 나의 모든 생각과 희망은 숲으로 돌아갔고 전능함을 갈망하던 대천사처럼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된 거지.
나의 상상력은 풍부했고 분석력과 응용력은 아주 뛰어났지. 이런 자질들의 결합을 통해서 나는 인간의 창조를 꿈꾸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거야. 지금도 그 연구가 완성되기 전에 느꼈던 공상들을 떠올리면 열정에 사로잡히곤 하네. 나는 천국을 밟는 상상에 빠져들었고 내 능력에 기뻐했고 그 연구의 성과를 생각하며 기쁨에 타올랐지. 어릴 적부터 나는 높은 이상과 고결한 야망을 꿈꾸곤 했지. 한데 지금 나는 얼마나 몰락했는가. 아, 친구여, 자네가 옛날의 나의 모습을 알았다면 이처럼 타락해버린 나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네. 나는 낙담이라는 것을 거의 모르고 살았네. 내게 숭고한 운명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지. 내가 쓰러져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지경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걸출한 천재 과학자가 이런 비탄에 젖어서 파멸의 순간을 맞이한 지점에서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 그나마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과학자는 양심적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주위에 GMO 조작에 가담하는 수많은 과학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4대강 사업에 온갖 자문을 하면서 합리화했던 학자들, 지식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사악한 무기들을 만들고 핵발전소를 만드는데 끝까지 찬성하는 그런 또 과학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들에 비하면은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상당히 양심적인 과학자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 파멸의 순간에 자신이 잘못했구나 라는 점을 절절하게 깨닫는 것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바쁘실 줄 알지만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고전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프랑켄슈타인 고전을 음미하시면은 남다른 깊이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1818년, 1818년 이때도 사실은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에 더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성 파괴의 흉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성찰과 문제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인식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민하게 감각을 벼리지 않으면은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잘 말씀하셨는데 1818년 칼 막스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죠. 이 시기가 그야말로 이제 영국 자본주의가 정점을 향해서 나가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는 빅토리아 시대라는 전성기에 이르잖아요.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이 급속도로 확산해 가던 시점이죠. 그럴 때 이 메리 셸리라는 정말 뛰어난 우리 문학자는 그 이면들을 이렇게 투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을 그야말로 내장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민한 감각으로 포착해냈던 거죠. 이게 그래도 고전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1818년이면은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끝내고 삶을 마감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1818년이 굉장히 역사적인 해군요. 그리고 과학소설의 역사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걸작을 쓴 해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한 괴기 소설인 줄 알았는데 이 소설 속에 이 시대적인 통찰이 얼마나 간곡하게 서려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교수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테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당 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며칠 쌀쌀하더니 오늘은 좀 날씨가 포근해졌네요. 예. 며칠 전에 뉴스를 봤어요. 예. 충청북도 증평에서 모녀가 함께 저 세상으로 떠난 사건이었죠. 예. 뉴스를 보니까 10만 일을 하던 남편이 세상을 버리고 나서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 5개월치 35만 7천 원이 없었고, 그리고 가스비 6개월치 9만 원이라 그러네요. 그게 없어서 세상을 떠나기로 작정하신 모양인데 2달이 지나서야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몇 년 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뉴스에 보도되지 않아도 적지 않을 텐데 우리 사회에 이렇게 힘겹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많으면 몇십만 원, 적으면 몇만 원이 없어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떠올린 작품이 강경의 소금입니다. 오래전에 작가 강경의 인간 문제는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강경의 선생은 3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리얼리즘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정말 그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고통스러운 삶을 정말 섬세하게 그려낸 작가로 손꼽히죠. 본인 자신도 그 머슴 출신의 농민의 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흔히 식민지 시대 때는 문학자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곤 했는데요. 예. 우리 강경의 선생은 유학도 제대로 못 가고 학교도 중간에 그만두고 만주로 가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다가 38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버립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예. 그래서 인간 문제뿐만 아니고 소금, 그리고 지하촌, 원고료 200원 등등 정말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를 잘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소금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배경이 만주입니다. 식민지 시대 때 한반도에서 살 곳이 없어서 다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고향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만주거나 시베리아거나 아니면 일본이거나 그랬습니다. 예. 낯선 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중국으로 간 사람들이 특히 많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또 2중 3중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중국 지주에게 착취를 당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물질적 착취뿐만 아니고 여성의 경우에는 성적 착취까지도 감당해야 했죠. 예. 이 소설에서 황둥이라는 중국인 지주가 등장하는데 황둥이라는 지주에게 이 소설의 주인공인 동염 엄마도 그런 순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지주뿐만 아니고 마적단이나 자경단이나 보이되니 하는 그런 온갖 비적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최하층 사람들의 이 삶의 고통들에 공감하는 세력이 이 소설에서는 공산당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주의 세력들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충분히 가능하지만 식민지 시대 역사적 감각으로 보면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대단히 저항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은 동정을 보여줬고요. 이 소설에서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봉영 엄마는 그런 그 와중에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거기다가 이 중국인 지주인 팡둥의 여식까지 낳습니다. 살기가 너무너무 힘겨우니까 남의 집 젖어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젖어미라면 젖을 먹여주는 유모죠. 이 유모로 들어가서 온갖 또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소금을 밀수하는 일에 가담합니다. 조선에서 싼 값으로 소금을 들여와서 만주 지역에서 팔면은 이문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 힘겨운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공산당과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각성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934년에 발표된 이 소설을 보면서 한 여성이 혼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이 소설에서 강렬하게 제 눈길을 쓴벅이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중국인 지주에게 쫓겨나서 중국인 그 지주의 자식을 남의 집 헛간에서 낳습니다. 정말 굶주리면서 비가 새는 그 헛간에서 아이를 낳는 그 풍경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팥뿌리를 의적의적 씹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국 문학사에 아주 그 눈물겨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주인집에서 깨어 부산하게 구는 소리를 그는 들으며 밥을 하는가, 밥을 좀 주려나, 좀 주겠지 하였다. 그리고 미역국 생각이 또 일어나며 김이 어린 미역국이 눈앞에 자꾸 어른거려 보인다. 따라서 배는 점점 더 고파왔다. 이제 몇 시간만 더 이 모양으로 굶었다가는 그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이런 생각에 겁이 펄쩍 났다. 무엇을 좀 먹어야 할 터인데 그는 눈을 뜨고 사면을 휘돌아보았다. 아직도 헛간은 컴컴하다. 컴컴한 저편 구석으로 약간씩 보이는 팥뿌리. 그는 어제 저녁에 주인 여편네가 오늘 장에 내다 팔 파를 헛간에 옮겨 쌌던 생각을 하며 옳다. 아무거라도 좀 먹으면 정신이 들겠지 하고 얼른 몸을 섞어 팥뿌리를 뽑았다. 그러나 주인이 나오는 듯하여 그는 몇 번이나 뽑은 파를 입에 대다가도 감추곤 하였다. 마침내 그는 파를 입속에 넣었다. 그리고 우쩍 씹었다. 그때 이가 시끔하며 딱 맞찔린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침이 턱 밑으로 흘러내릴 때에야 그는 얼른 손으로 침을 몰아넣으며 이 침이라도 목구멍으로 삼켜야 그가 살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파를 입에 넣고 이번엔 씹지도 않고 혀끝으로 우물우물하여 목으로 넘겼다. 넘어가는 파는 왜 그리도 차며 뻣뻣한지 그의 목구멍은 찢어지는 듯 눈물이 쑥 삐어졌다. 파를 먹고도 사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헛간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네, 이런 장면입니다. 아이를 해산하고 나서 아직 그 핏물도 다 씻지 않은 상태에서 허기진 배를 달래려고 헛간에 놓여있는 파를 씹어 삼키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예. 네. 이게 뭐 34년 시점이니까 이렇지만은 요즘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워졌는데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얼마 안 되는 집세가 없어서 가스비가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 사회 풍요와 대비돼서 비극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다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소금 밀수에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남정네들과 함께 소금 2마를 머리에 이고 물을 건너는 또 장면이 눈에 시리게 선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자식 가르친다고 머리에 물건을 이고 여기저기 행상을 하셨던 그 기억이 나서 눈물겹기도 하네요. 이 소금을 이고 봉염 엄마가 물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마와 등허리에서는 땀이 낙수처럼 흘러서 발밑까지 내려왔다. 땀에 젖은 고무신은 왜 그리도 미끄러운지
걸핏하면 그는 쓰러지려 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 벌써 앞에 신발 소리는 퍽이나 멀어졌다. 그는 기가 나서 따라오면 숨이 콱콱 막히고 옆구리까지 결린다. 2마리나 일 것을 그만 쏟아버릴까. 어쩐 후 소금자루를 어루만지면서도 그는 차마 그리하지는 못하였다. 어느덧 강물 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그들은 이 강물 소리만 들어도 한결 답답한 속이 좀 풀리는 듯하였다. 강가에 가면 이 소금찜을 벗어놓고 잠시라도 쉴 것이며 물이라도 실컷 마실 것 등을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강 저편에 무엇이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강물 소리를 따라 높아간다. 봉염의 어머니는 시원한 강물 소리조차 아픔으로 변하여 그의 고막을 바늘 끝으로 콕콕 찌르는 듯이 모양대로 조금만 더 가면 기진하여 죽을 것 같았다. 마침 앞에 사내가 우뚝 섬으로 그도 따라섰다. 바람이 무섭게 지나친 후에 어디선가 벌레 울음소리가 물결을 따라 들렸다. 낑 하고 앞에 사내가 앉는 모양이다. 그도 털썩하고 소금자루를 내려놓으며 쓰러졌다. 그리고 얼른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바늘로 버티어 있는 듯한 눈을 억지로 감았다. 그러면서도 앞에 사내들이 참말로 다들 앉았는가, 나만 이렇게 쓰러졌는가 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네, 그 무거운 소금을 이고 사내들과 함께 물을 건너는 정말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당시 소금이나 담배는 전매했잖아요, 국가에서. 소금을 몰래 이게 반입하면은 죄가 됐던 모양이죠, 이 만주 지역에서도. 그런데 이 순사에게 들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공급한 소금이 아니라 사적으로 입수한 소금이라 하여 박탈하면서 처벌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봉염이 엄마 앞에 떠오르는 게 앞에서 잠깐 만났던 공산당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데요. 약자들의 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이게 의식의 각성 과정이라고들 얘기는 하는데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 있는 구절은 발표 당시에 총독부의 검열에 의해 삭제됐던 겁니다. 네, 이 삭제된 부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총독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온한이었다는 얘기겠죠. 이 삭제된 부분을 동국대학교 한만수 교수가 국과수에 의뢰를 해서 복원을 했습니다.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걸 텍스트 비평이라 하는데 네. 그 텍스트 비평 그 역사에서도 아주 손꼽힐 만한 업적으로 꼽힙니다. 발표 당시에 붓으로 시커멓게 삭제됐던 부분을 복원해냈다는 것. 대단한 의미가 있죠. 예. 이 중요한 작품의 결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당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강경이라는 걸출한 작가의 사상적 지향점은 어디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삭제한 부분을 복원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순사는 그의 눈치를 채고 이것이 관염이 아닌 것을 곧 알았다. 근데 관염은 관에서 공급한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소리치며 그의 손을 잡아 낚아챘다. 벼랑간 그의 몸은 화끈 달며 어젯밤 산마루에서 무심히, 아니 얄밉게 들었던 그들의 말이 퍼뜩 떠오른다. 당신네들은 우리의 동무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당신네들이 합심하는 데서만이 우리들의 적인 돈 많은 놈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어지던 그 말, 그는 가슴이 의적하였다. 소금자루를 뺏지 않던 그들이었다. 그들이 지금 곁에 있으면 자기를 도와 싸울 것 같다. 아니 꼭 싸워줄 것이고 소중한 내 소금을 빼앗은 것은 돈 많은 놈이었구나. 그는 부지중에 이렇게 고함쳤다. 이때까지 참고 눌렀던 불평이 불길같이 솟아올랐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그는 봉염 엄마를 얘기합니다. 이 식민지 시대의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잘 보여주는 이 소금의 결말이 공산주의에 대한 동족로 끝난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죠. 분단 때문에 이런 그 식민지 시대 사회주의 운동사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재조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뭐 소련이나 북한이나 뭐 다른 사례를 들면서 현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식민지 시대의 저항의 주력은
크게 보면 사회주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민족주의 세력이 있었고요. 근데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이 사회주의 세력을 온전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죠. 물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예. 교과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늘 언급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저항을 하나의 저항의 정통으로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맞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그 핵심적인 세력이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의 저항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그 딜레마 또는 그 절름발이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강경애의 소금이라는 작품을 읽으시면서 식민지 시대 우리 가층민들의 고통을 사회주의적 이념으로 어떻게 승화해냈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의미의 사회주의는 어떻게 재발견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종북적발이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 좋습니다. 사회주의의 원형이 그런 겁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마디 언급하자면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라면은 이른바 65세 이상 무임승차 다 없애야 됩니다. 약탈적 자본주의의 근간은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고 경쟁에서 패배한 자들은 다 먹지도 말고 그냥 죽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의 건강보험부터 다양한 사회보장 시스템들이 사회주의 이념의 탯줄을 대고 있다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더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들을 구축하는데 그 이념적 자원들을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증평 모녀 사건과 함께 강경의 뛰어난 단편소설 소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먹고 살기 위해서 국경을 오가며 소금 밀수를 했고 그 길에서 만나게 된 항일 유격대와 소금을 빼앗고 잡아가는 순사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적이 정말 누구인가를 벌떡 일어나면서 깨닫는다. 네, 황석영 선생이 강경의 소금을 이렇게 평가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공산당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항일 유격대로 하는 게 맞겠죠. 예, 예. 얼마 전에 그 강산혜 씨가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으로 시작하는 라구요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또 이목을 모았는데 역시 두만강 푸른 물에 그리운 내님의 이야기 강경애의 소금 오늘 정선태 교수님께 소개받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드디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 책꽂이에. 새로 주문을 해서 다시 나온 개정판으로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손때 묻은 책이 없으면은 너무너무 불안해요. 같은 책인데도 전혀 다르게 보이고
네, 다행히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분이 번역한 것이어서 그렇게 많이 낯설지는 않네요. 헨리 조지는 많은 분들이 언급하셔서 익히 아실 줄 압니다. 예. 우리 토지공개념 얘기하면서 이완배 기자도 여러 차례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소개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어서 오늘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 헨리 조지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절망적인 빈곤을 체험했다고 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혼자 독학으로 사상적이나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서 언론인 그리고 사회개혁가, 저술가로 명성을 나뉩니다. 정치경제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이 진보와 빈곤은 1879년에 출판됐는데요. 정치경제학의 고전이기도 하지만 사상사의 고전이기도 합니다. 왜 고전이라 하면은 접근하기 어려운 책,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은 고전을 해석한 책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이 책 역시 정치 경제뿐만 아니고 사상사의 고전으로서 많은 독자들에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소설책보다 더 흥미진진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열어주는데 아주 큰 훌륭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쯤에 톨스토이의 부활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톨스토이가 마지막 작품인 부활을 쓰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고 합니다. 이 토지를 어떻게 소유할 것인지, 토지 소유가 과연 인류의 진보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그리고 토지 소유로 인한 그 지대의 문제가 불평등을 어떻게 고착화하는지, 그 과정에서 인류의 문명을 어떻게 쇠락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정말 다양한 사상들을 담고 있는 걸작입니다. 제가 강추하는 책이 많아서 청취자 여러분들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책은 그냥 폼으로 책꽂이에 꽂아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눈에 뜰 때마다 심심할 때 어느 쪽이든 펼쳐봐도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요. 군데군데 넘기다가 눈길이 머무는 곳에서 몇 줄만 읽어보셔도 이 책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제가 눈에 띄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부가 엄청나게 증대된 것도 사실이고 평균적으로 보아 더 안락해지고 여가가 많아지고 교양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개선이 일반화되지 못했다. 사회의 최하층은 개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하층의 상태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면에서나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생산력 증가에 기인한 개선은 어느 곳 어느 면에도 없다는 뜻이다. 소위 물질적 진보라고 하는 추세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의 필수 요소를 기준으로 볼 때 최하층의 상태를 개선해주지 못한다. 아니 실은 최하층의 상태를 오히려 압박한다. 새로운 힘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오랫동안의 희망과 믿음과는 달리 사회 구조의 밑바닥에서부터 작용하지 않고 상층과 하층의 중간의 어느 지점에 작용한다. 마치 커다란 쐐기가 사회의 밑바닥이 아니라 그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분리점의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향상되지만 그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부서지고 만다. 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다지 어렵지가 않죠. 인류 문명의 진보, 물질 문명의 진보에 따라서 상층과 하층이 고르게 또 인류가 고르게 향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층부만 향상하고 하층부는 부서지고 만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토지 문제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토지를 근거로 한 지대의 문제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우리 주위에 가게를 하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죠. 예, 예. 그분들의 모든 수입의 대부분이 임대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경우를 봐도 공부를 멀리하고 아르바이트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무슨 등록금 문제도 있지만은 월세 문제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집세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알바에 투자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춘의 시간들을 임대료에 빼앗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절절하게 와닿는데
그 사실을 헨리 조지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의 세 요소 중에 토지, 노동, 자본을 얘기하는데 뭐 노동이나 자본은 별도로 하더라도 토지 문제에 대해서 헨리 조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라는 용어는 단지 물이나 공기와 구별되는 지구의 표면만이 아니라 인간 이외의 물질적 우주 전체를 의미한다. 사람이 자연과 접촉하고 자연을 사용하는 것은 토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사람의 신체도 토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즉 토지라는 용어는 모든 자연의 물질, 힘, 기회를 포괄한다. 따라서 자연에 의해 무상으로 주어진 것은 자본으로 분류될 수 없다. 비옥한 평야, 풍부한 광맥, 동력을 일으키는 폭포 같은 것이 그 소유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본과 같지만 이를 자본에 포함시킨다면 토지와 자본 사이의 구분은 거기서 끝이며 두 용어는 무의미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소유한다, 뭐 땅 투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어렵지 않게 듣잖아요. 그런데 이 헨리 조지에 따르면은 그거야말로 토지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예. 토지라는 것은 인류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자산이자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특정인들이 소유해서 이 지대를 무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면은 이건 신의 뜻에 배반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토지와 관련된 지대 문제가 우리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욱더 힘들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민주주의 자체도 파괴될 우려가 크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커질수록 사회 불안 지수가 높아질 테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사회의 그 온전한 민주주의, 함께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민주주의 자체가 요원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예. 이 책에는 시도 많이 인용돼 있고요. 여러 가지 에세이들도 많이 인용돼 있고 뭐 우화들, 설화들 정말 흥미진진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그러면은 사유재산을 다 무시하자는 얘기냐, 토지를 몰수하자는 얘기냐 이런 반론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헨리 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예. 내가 주장하는 것은 사유 토지의 매수도 몰수도 아니다. 매수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고 몰수는 지나친 방법이다. 현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토지를 가지게 한다. 각자 보유하는 토지를 지금처럼 내 땅이라고 불러도 좋다. 토지 매매도 허용하고 유증, 상속도 하도록 한다. 소갈만 얻으면 껍질은 지주에게 줘 좋다. 토지를 몰수할 필요도 없고 단지 지대만 환수하면 된다. 이 제도는 지대를 징수하여 공공경비에 충당하면 그만이므로 정부가 토지 임대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된 특혜, 결탁, 부패 위험성도 없다. 또 이 제도를 위해 새로운 정부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기존의 기구만으로도 충분하다. 기존의 기구를 확장할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이를 단순화하고 감축해야 할 것이다.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의 적은 부분만 남겨두고 기존의 기구를 활용해서 지대를 징수하여 공공경비에 충당한다면 잡음이나 충격도 없이 토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를 확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토지 공개념의 기본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질 사람은 가지라는 거죠. 그건 이 헨리 조지에 따른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 소갈이라는 건, 핵심이라는 건 지대라는 거죠. 땅을 이용해서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그것을 차단하자는 겁니다. 핵심이 지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그 돈을 공공의 지대로 다시 국가에서, 정부에서 환수해서 공공경비에 충당하자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땅을 많이 가질 필요도 없겠죠.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될 테니까요. 바로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논란을 빚고 있는, 뭐 논란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예. 흠잡기 같은데, 이런 토지 공개념의 기본적인 원칙이랄까? 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만은 자한당 쪽에서 사회주의 개헌 정책 저지 투쟁위원회라는 걸 발족했다 그러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그게 바로 자신들이 노동하지 않고 가진 땅으로 우리 사회를 착취하고 빈곤 문제를 항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한 기획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헨리 조지에 빗대서 해보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 민주주의나 사회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제9권에서 언급하는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를 생각해보라.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런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자. 이 그림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밝은 색으로 채색될 것이다.
도덕이 향상되고 지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회생활이 개선될 것이다. 모든 사회의 주민은 상호 긴밀한 연결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에서는 사회 계층의 정상에 위치하는 사람들마저 자신들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에 존재하는 궁핍과 무지와 타락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내가 제안하는 개혁이 실현되면 모든 사람이 심지어 최대의 토지 소유자조차도 혜택을 입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최대의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녀에게 현재와 같은 사회에서 큰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그 재산이 없더라도 개혁된 사회에서 살게 해주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더 안전하지 않을까? 만일 이런 사회가 존재한다면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이 사회에 들어간다고 해도 오히려 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문장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수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수많은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그런 사회를 물려주는 게 무형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만한 상속 자산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의 토지 소유자를 하더라도 자녀에게 이 현재와 같은 사회에서 큰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이 개혁된 사회, 우리 헨리 조지가 꿈꾸는 그런 사회에 살게 해주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더 안전하고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증평 모녀 자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빈곤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불안해진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부자를 하더라도 불안 지수는 더욱 높아질 테고요. 그 사람들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자기의 장막을 치고 또는 이 벽을 쌓아야 할 줄 압니다.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이 헨리 조지의 정말 소중한 말들 하나하나 꼭 씹어보시면은 그렇게 부를 많이 상속하는 게 올바른 길은 아니라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지 공개념의 아버지 헨리 조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몇 안 되는 사상가로도 통하는 인물인데 말이죠. 예. 네, 맞습니다. 월든을 쓴 헨리 데이비스 오로와 더불어서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제 개신교 쪽의 그 사상가기도 한데 성서를 보게 되면은 토지를 인간이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은 신의 것이다. 이런 말에 기초해서 토지 공개념을 설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성서의 이념에 기초한 것인데, 뭐 하여간 많은 그 개신교인들은 토지 공개념 하면은 뭐 진짜 어마어마한 공산주의 사상인 양 떠들고 있는데 니네들 사상입니다. 예, 그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헨리 조지도 이 책에서 곳곳에서 그 성서의 중요한 구절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PD 말씀하시니까 이 책에 헨리 조지가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55장 13절과 65장 21절 및 22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여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의 생산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은 그 사회 도덕성과 안전지수가 대단히 높아진다는 것을 성서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 여러 곳에서 성서가 이 밑바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소상한 소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도스토옙스키의 부활을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죠? 네, 톨스토이. 일부러 한 겁니다, 일부러.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근에 있는 중학교 가서 자신이 어렸을 때 톨스토이의 죄와 벌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깊은 뜻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톨스토이의 죄와 벌을 읽고 도스토옙스키의 부활을 읽고. 예. 문학을 잘 모르는 분도 이 정도쯤은 알지 않겠습니까? 부활. 네. 근데 우리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누구나 제목은 알지만 읽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게 고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부활은 뭐 많은 분들이 읽었을 줄 압니다만은 한번 다시 보시면은 정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너무너무 다른 책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읽고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잠깐 읽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헨리 조지를 읽으면서 부활을 다시 보니까 전혀 다른 책이네요. 예. 이게 고전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 부활은 우리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까레리나와 함께 3부작으로 꼽히죠. 예. 1899년 그러니까 19세기가 다할 무렵 20세기를 맞이할 무렵에 쓴 책입니다. 예. 많은 비평가들이나 학자들이 이 부활을 19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0세기를 알리는 작품이라고 평가를 해요. 흔히 이런 경우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대작으로 꼽히고 있고요. 예. 톨스토이 사상을 집대성한 말년의 역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보였었는데 이번에 헨리 조지를 읽고 또 스펜서를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서 톨스토이의 그 심오한 사상들이 다 갈무리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부활을 짤막하게 줄거리 말씀드리면은 아마 카츄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이 카츄샤가 부활의 여성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투사와는 또 다른 의미죠. 예. 발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쓰면은 카투사라고 쓰는데 예. 러시아를 발음하면 카츄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카츄샤란 노래도 있고 그랬죠. 또 뭐 카페에서 일하거나 몸을 파는 여성들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카츄샤라는 창녀가 있는데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섭니다. 근데 그 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석한 사람이 네얼리도프라는 공작입니다. 젊은 공작인데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에서 재판받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그 여성이 바로 자기가 젊었을 때 잠깐 사랑하다가 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고 나서 백방으로 이 카투샤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법원의 배심원들의 무책임한 그 태도 때문에 결국은 4년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 유형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네얼리도프, 발음이 좀 어렵죠, 러시아 소설이. 예. 이 네얼리도프 공작은 자신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는 카투샤를 그래서 동반하면서 긴 여행을 함께해요. 예. 여행이 아니고 뭐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는 길이니까
정말 험난한 길이죠. 유형이라 하면 유배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까지 거의 걸어가다시피 하는데 얼마나 길고 긴 길이겠습니까? 네. 그 길을 쭉 가면서 이제 새로운 정신적 부활을 보여준다는 걸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주제는 분명하고요. 창녀로 타락했던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부활, 그리고 이 여성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던 돈 많은 귀족인 네올류도프 공작의 어떤 도덕적 부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곳곳에 그 짜르 체제 하에 그 러시아의 부조리들, 그리고 민중들의 고통들을 뭐 절절하게 그려내고 있고요. 러시아 사회의 제도가 이런 인민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정말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한국 문학사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주로 인도주의자로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귀족과 창녀의 사랑 뭐 이 정도로만 소비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톨스토이의 반전 사상, 그리고 무소유 사상, 이런 게 고스란히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 톨스토이가 원시 기독교, 이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의 사상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볼게요. 명문장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그 톨스토이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 인간이란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언급한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간은 늘 변하죠. 근데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가 문제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도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또는 회심을 통해서 정말 선한 인간, 정말 아름다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찰이나 반성 능력이야말로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것 같은데, 그 반성이나 성찰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자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바랄 바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톨스토이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리 깊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명구절, 인간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다라는 에피그램이 등장하는 그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미신의 하나는 인간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선인이라든가 악인, 현인, 어리석은 사람, 근면한 사람, 게으른 사람 등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그렇게 구분해 단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악인일 때보다 선인일 때가 더 많다든가, 게으를 때보다 부지런할 때가 더 많다든가, 어리석을 때보다 똑똑할 때가 더 많다든가, 또는 그 반대로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인간을 두고서 당신은 성인이라든가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선 당신은 악인이라든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인간을 그런 식으로 구분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인간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다. 물은 어느 강에서든 흐른다는 데는 변함이 없으나 강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어느 지점은 좁고 물살이 빠른 반면 넓고 물살이 느린 곳도 있다. 또 여기서는 맑기도 저기서는 탁하기도 하고 차기도 따스하기도 하다.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다. 누구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성격의 온갖 요소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 어느 경우 그 중에 하나가 돌출하면 똑같은 한 사람이라 해도 평소에 그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사람에 따라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명문장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의 정체된 고인, 그런 성격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거죠.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네올류도프 공작의 그 변화, 회심, 그리고 도덕적 각성이나, 그리고 우리 카츄샤라는 타락했던 한 여성의 부활, 그리고 정치적 각성 등등도 얼마든지 톨스토이의 인간론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톨스토이를 얘기할 때마다 이 간디와 관련지어서 많이 설명하고 그러는데요. 주목해야 될 게 반전 사상 또는 비폭력 사상입니다. 이게 또 부활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군대에 관해서 톨스토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오래전에 톨스토이의 그 에세이집
국가는 폭력이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부활이라는 이 대작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란 일반적으로 이에 복무하는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그들을 완전한 무의, 즉 합리적이고 유익한 지적 활동을 무시하는 상황 속으로 끌어넣고 일반인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 대신 연대의 명예라든가 군복, 군기 등의 형식적인 가치만을 내세운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무한한 권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노예의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군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복이나 군대 깃발 등 형식적인 가치만을 내세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한한 권력을 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노예의 복종만을 강요하는 게 군대라는 이 톨스토이의 비판이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헨리 조지의 진부와 빈곤과 관련해서 주목할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카투샤가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대영지를 가지고 농노들을 착취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를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기에 이르죠. 하면서 토지 문제에 대해서 헨리 조지의 진부와 빈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의 개인 소유란 없소. 누구든 토지에 대해서 똑같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단지 좋은 토지, 나쁜 토지가 있을 뿐이요. 누구든 좋은 토지를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한데 이를 공정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겠소? 그것은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은 그보다 못한 토지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땅값을 내면 되는 것이 아니요. 이러면서 좀 더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지불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소. 더욱이 공동자금을 모을 필요성도 있으니 토지를 가질 사람들은 자기 토지 값만큼의 금액을 공동자금으로 지불하면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하나도 차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토지를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그보다 못한 토지보다 땅값을 더 지불하고 토지를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땅값을 내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요. 한마디로 토지를 쓰는 사람만이 공동자금으로 땅값을 낸다는 얘기요. 이렇게 말합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영지를, 자신의 대지를 다 농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불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부족할 게 없는 내가 이렇게 많은 땅들을 소유해서 무엇하겠는가. 이거야말로 내 인생을 옥죄는 족쇄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무소유를 통해서 자기 해방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대단히 정밀하게 잘 보여줍니다. 한 구절만 더 보면은요. 이런 깨달음이 이르는 것은 카투샤를 통해서 그리고 이 농민들의 삶을 통해서 러시아 농노들, 농민들이 얼마나 깊은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는가를 자각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것을 두고 저는 민중의 발견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바로 이 부활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제도 속에서 또 농노제 속에서 농노제도가 1861년에 폐지되긴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많이 남아 있었죠. 민중들이 얼마나 깊은 고통에 빠져 있는지를 알고서 이런 자신의 무소유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그 부분 잠깐만 보겠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죽음 속에 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에 너무 길들어버려 이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다. 어린애들의 죽음, 아낙네들의 과중한 노동, 그 외의 사람들, 특히 노인을 위한 식량 부족 등 이러한 상태에 익숙해져 버린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 공포를 호소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보는 우리도 그것을 당연한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로 아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힘, 노동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가치 등등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부활의 최고의 미덕이 아닌가 또는 최고의 사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베리아 유형 가는 길에서 정치범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이 혁명이란 무엇인지 새로운 삶을 구성해 나가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공작도 물론이고 카투샤도 여기서 정치범들과 교감하면서 정치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문제뿐만 아니라 뭐 토지는 사거나 팔거나 빌린다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느 한 개인이 소유해서도 안 된다는 이런 주장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 정치적 각성에 이르는 모습까지 보여줌으로써 부활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각성이야말로 인민과 나 자신을 해방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 부활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민중 속에서 자신을 보고서 공작이 독백처럼 외치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나의 세계다. 네얼류도프는 노동자들의 여인 팔다리며 박음질이 제대로 안 된 옷, 햇볕에 그을리고 피곤에 지친 그러나 온화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네얼류도프는 인간다운 노동생활에서 기쁨과 고통, 즐거움을 직접 겪고 느끼는 이들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였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누려왔던 상류사회의 허위들, 이른바 법복을 입은 자들의 위선들, 이런 것들을 뭐 여실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롭죠.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부활은 정말 다른 텍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마지막 이르면은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원시 기독교. 이때 원시란 야만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래의 모습, 그야말로 프리미티브한 그 기독교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 18장을 인용하는데요. 정말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누구든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톨스토이의 그 겸허의 사상, 무소의 사상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마태복음의 계율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원시 기독교의 본래적인 사상들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깊이 자신의 성찰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글쎄요, 그 시대에 몽상가가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몽상가 맞군요. 구조의 사람이 지배받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을 꿈꿨던 시대, 국가 권력의 광기가 난무하던 시대에 이런 지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상상을 통해서 러시아 혁명의 가능성들을 타진한 그런 사상이 응축되어 있는 게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용민 브리핑 오늘 있는 책 덕분에 부활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게 돼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나이마다 읽었던 책들이 주는 감동이 다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또 꼭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에?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리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인데 어떤 시인의 작품이 오늘 소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궁금하죠. 예. 어쩌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토지 문제, 땅 문제에 대해서 이리저리 언급하게 되네요. 예.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받고, 어제는 톨스토이의 부활에서 무소유 문제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시집을 골랐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요? 네. 아니, 다산 선생님이 시도 썼습니까? 물론이죠.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시를 다 썼죠. 그리고 뛰어난 시제를 갖고 있었고요. 어떤 문예지에서 등단했습니까? 오늘처럼 봄 기운이 완연한 날은 봄 기운에 끌려서 시를 쓰고 또 이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다 보면은 그 고통에 목이 메어서 시를 쓰고 붓 가는 대로 눈길 가는 대로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한 책은 다산시선, 송재소 선생이 번역한 시집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다산 선생은 18세기 말 19세기를 대표하는 대학자죠. 그렇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목민심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목민심서뿐만 아니고 흠흠심서, 법률 관련 서적이죠. 그리고 경세유표, 그리고 그걸 다 모아놓은 여유당 전서 등등 어마어마한 저작들이 있습니다. 또 의학 책도 있었죠. 마가회통이라는 또 뭐 지리학 책도 있고요. 또 수원 화성에서 볼 수 있듯이 뛰어난 엔지니어이기도 했습니다. 거중기를 발명해서 직접 이용하기도 했었죠. 반면에 민중들의 고통을 오롯이 그려낸 시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편 함께 볼 텐데요. 18세기, 19세기의 삼정의 문란이라는 정책의 혼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삼정의 문란이요? 전정, 군정, 환곡, 이걸 삼정이라 하는데요. 전정은 토지세와 관련된 것이고요. 이 군정은 군대를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야 했는데 군역과 관련된 정책 일반을 군정이라 했고요. 환곡은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거리를 빌려줬다가 추수철에 다시 받는 그 제도였는데 그것도 뭐 문서 조작이 뭐니 해서 행정이 엉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중들, 백성들은 정말 깊은 고통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산 선생이 쓴 시편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중에 몇 편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시 24수 중에 6번째 시 먼저 보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돈 있으면 안 죽는단 옛사람 말 있지만 진실로 돈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면 돈 때문에 죽는 일 어찌 없으랴. 다른 놈들 내 재산 노릴 것이니 금곡당 석숭도 끝내 어찌 됐나. 살펴보니 부잣집 늙은이들은 자식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라. 양식은 있으나 먹어줄 사람 없고 입은 있어도 봉양할 손자 없네. 세상에 완전한 복 없는 법인데 어리석은 무리들은 이 이치를 모르네.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입니다. 여기 중간에 나오는 금곡당 석숭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아주 거부로 손꼽히죠. 말년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산 선생이 재물을 쌓아놓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시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예. 예, 이런 부자들을 경계하는 것도 경계하는 것이지만은 다산 선생의 눈길에 잡힌 모습들은 정말 굶주리는 백성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지 제도 개혁안을 내놓기도 하죠. 여전제나 정전제가 대표적인데 토지 공유제를 구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대 맥락에서 다산 선생의 토지 개혁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산 선생이 내세운 혁명론이 탕무혁명론인데요. 탕왕과 무왕, 중국 고대 왕들의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개혁안을, 혁명론을 제시하기까지 이 다산 선생의 시선이 바로 이런 굶주리는 백성들, 힘겨워하는 백성들에게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시 한 두 편 보겠습니다. 먼저 적성촌이라는 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성촌은 경기도 연천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요. 꽤 긴 시인데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냇가 헌집 한 채 뚝배기 같고 부풍에 이영 거쳐 석가래만 앙상하네. 묵은 재에 눈이 덮여 부엌은 차디차고 채 눈처럼 뚫린 벽에 별빛이 비쳐드네. 집안에 있는 물건 쓸쓸하기 짝이 없어 모조리 팔아도 7, 8푼이 안 되겠네. 개꼬리 같은 조이삭 세 줄기와 닭창자같이 비틀어진 고추 한 꿰미, 깨진 항아리 새는 곳은 헝겊으로 때웠으며 문어 앉은 선반대는 새끼줄로 엮었구나. 굴이 수저 이정에게 빼앗긴 지 오래인데 엊그젠 옆집 부자 무쇠솥 앗아갔네. 달아해진 무명이불 오직 한 채뿐이라서 부부유별 이 집엔 가당치 않네. 어린 것 해진 옷은 어깨 팔뚝 다 나왔고 날 때부터 바지 보선 걸쳐보지 못하였네. 네, 이런 시입니다. 정말 그 다산 선생의 시선이 얼마나 섬세하게 가난한 삶의 풍경에 머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깨진 항아리 새는 곳은 헝겊으로 때웠고요. 그리고 무너져 앉은 선반대는 새끼줄로 얼기설기 얽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리 숟가락이 하나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마저 이정, 그 마을의 하급 관리가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리고 옆집 부자는 집에 소중한 무쇠솥까지 앗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불도 제대로 없어서 부부가 함께하기도 힘들다는 그 애처로운 사정까지 이 시에서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성촌이라는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면서 스산한 가난한 시골집 풍경들을 이렇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게 이른바 다산 선생의 조선시 선언을 실천한 시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 선언이란 매일 중국 시들을 흉내내고 중국의 뭐 그럴싸한 뭐 풍류나 흉내내고 그런 시가 아니라 조선인의 삶들, 조선인의 풍속들 여기에 밀착해서 시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던 게 바로 다산 선생의 조선시 선언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조선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민중들의 세세한 삶의 풍경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이 시대에 민중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을까? 아, 대단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 중에 다산 선생이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뭐 대학자이면서 자기 학문 세계에 머무는 게 아니고 뭐 작은 벼슬을 하거나 또 유배를 가서도 끊임없이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에 주목하면서 백성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편 더 볼게요. 굶주리는 백성들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초목과 같다면 물과 흙이 사지를 지탱해 주련만. 힘껏 일하여 땅의 털을 먹고 사니 콩과 조 바로 이것이지만 콩과 조 주옥만큼 귀해졌으니 어디서 몸의 힘이 솟아날 소냐. 마른 목은 길쭉하여 따오기 모양이요 병든 살갗 주름져 닭살 같구나.
우물은 있다마는 새벽물 깃지 않고 땔감은 있다마는 저녁밥 짓지 못해. 사지는 아직도 움직일 때이련만 걸음걸이 혼자서 옮길 수 없게 됐네. 넓은 들엔 슬픈 바람 불어대는데 애처로운 기러기는 이 저녁에 어딜 가나. 네. 예. 긴 시 중에 한 부분만 읽어드렸습니다. 예. 콩과 조마저도 없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굶주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모습이 마른 목은 길쭉해서 따오기 모양이고 병든 살갗은 주름져서 닭살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물이 있어도 물을 기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밥 지을 쌀이 없으니까. 팔다리로 움직일 만한 때인데도 걸음걸이를 혼자서 뗄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조선 민중들의 삶을 들여다봤던 이 다산 선생의 그 바램은 그런데 바램과 달리 철저하게 깨져버리고 말죠. 특히 1801년 유배 당함 이후에 19세기 전반이 이제 세도 정치하에서 온갖 지배층들의 수탈에 의해서 백성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가 있는데 애절양이라는 시입니다. 제목이 조금 어렵죠. 애절양은 애는 슬퍼한다는 뜻이고요. 절자는 끊을 절자입니다. 그리고 양자는 남성의 성기, 남성의 생식기를 얘기합니다. 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를 자른 것을 슬퍼한다라는 시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궁금하시죠? 예. 이 시를 쓰게 된 계기를 목민심서에 이렇게 밝혀놨어요.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노전에 사는, 노전은 지명입니다. 갈밭이라 그러는데요. 노전에 사는 한 백성이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군보에 등록되고, 여기 군보는 군인 명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정이 그 하급관리가 소를 빼앗아가니 그 사람이 칼을 뽑아 자기의 생식기를 스스로 베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것 때문에 고뇌를 당한다 하였다. 그 아내가 생식기를 관가에 가지고 가니 피가 아직 뚝뚝 떨어지는데 울며 하소연하였으나 문지기가 막아버렸다.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시를 지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삼정의 문란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군정의 문란이 심각했다 그러는데 군정은 16인가 15 이상 그리고 60세 미만의 나이의 사람들에게 군역의 의무를 매기고 군역을 담당하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군포로 대신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군적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황구첨정이라고 했는데 황구는 아이의 입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또 죽은 사람도 군적에서 빼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백골징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서도 군포를 받고 갓 낳은 아이에게서도 군포를 징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이걸 못 견뎌서 어떤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군적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포를. 그러다 보니까 못 내니까 이제 소를 끌고 가버린 거죠. 그걸 보고 남편이 자기 생식기 때문에 이렇게 곤욕을 치른다 이러면서 자신의 그 정기를 잘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내가 이 무명 배에 싸가지고 관가에 가서 하소연하는데 그 관가에를 지키는 사람들이 다 쫓아내버리고 아낙네의 울음소리가 높았다는 얘기를 다산이 듣고 이 시를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절절한 다산의 명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절양입니다. 갈반마을 젊은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현문향에 울부짖다 하늘 보고 호소하네. 군인 남편 못 돌아오면 있을 법도 한 일이나 예부터 남절양은 들어보지 못했노라.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 아인 베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의 이름이 군적에 실리다니. 달려가서 호소하나 동헌 문엔 호랑이요 이정이 호통하여 단벌 소만 끌려갔네. 칼을 갈아 방에 들자 자리에 피가 가득. 스스로 한탄하네 아이나 닥친 고넥. 잠실 음영 그 어찌 죄가 있어서리요. 민땅 자식 거세함도 가엾은 일이거늘. 자식 낳고 사는 건 하늘의 정한 이치. 건도는 하늘 되고 곤도는 딸 되는 법.
말 돼지 거세함도 가엾다 이르는데 하물며 대를 잇는 사람에 있어서라. 부자들은 한평생 풍악이나 즐기면서 한 알 쌀 한 치 배도 바치는 일 없으니 다 같은 백성인데 이다지 불공평한고 객창에서 거듭거듭 지구편을 읊노라. 이런 시입니다. 여기 고사성어 비슷한 사례들, 중국의 고사들 인용한 구절이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짧게 소개해드리면 남절양은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얘기고요. 예. 이정은 마을의 하급 관리를 얘기하고요. 잠실 음형은 노예 치는 방에서 궁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불알 깐다고 말을 흔히 쓰는데 거세하는 형을 얘기하고요. 민땅은 중국 고대의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거세를 해서 환관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도는 아들 되고 곤도는 딸 되는 법 이랬는데 하늘의 돈은 아들이 되고 땅의 돈은 딸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 행에 있는 객창에서 나그네의 시름을 달래가면서 시구편을 읊노라 했는데 시구편은 시경의 한 편명인데 사랑하는 사람들 뻐꾸기에 비유해서 쓴 그 시편들입니다. 이 시를 보다 보면은 아이 낳는 것도 죄가 되고요.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군적에 올라서 세금의 인질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민중들은 자신의 그 생명인 줄이나 그게 다를 게 없는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참담한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이게 다산 선생의 눈에 아주 아프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세금을 걷는 자들이 비지를 저지르고 그렇게 세금을 착복하면서 군역을 또 하나의 삥땅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조정의 재정은 또 약화되고 그야말로 조선 왕정이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고스란히 그 민중들이 고통을 다 전가받는 그런 형국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시가 1803년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19세기 접어들어서 조선이 정말 이 망국의 길을 재촉하죠. 네. 세도 정치하에서 백성들의 삶은 정말 그 수렁텅이로 빠지고 그에 비해서 지배자들, 이 시에 따르면 부자들은 한평생 풍악이나 즐기면서 쌀 한 톨, 한 치에 배 하나 바친 일이 없다 그러죠. 뭐 빈부격차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 지배와 피지배가 선명하게 나뉘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고요. 그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식민지로 가는, 그리고 이게 분단으로 가고 이게 전쟁으로 하는 먼 기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애절양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애절양, 갈반마을 젊은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현문 향해 울부짖다 하늘 보고 호소하네. 군인 남편 못 돌아온 문 있을 법도 한 일이나 예부터 남절양은 들어보지 못했노라.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 벗었고 갓난아인 베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의 이름이 군적에 실리다니. 달려가서 호소하나 동원문엔 호랑이요 이정이 호통하여 단벌 소만 끌려갔네. 칼을 갈아 방에 들자 자리에 피가 가득. 스스로 한탄하네. 아이나 닥친 고뇌. 잠실 음영 그 어찌 죄가 있어서리요. 민땅 자식 거세함도 가엾은 일이거늘. 자식 낳고 사는 건 하늘의 정한이치. 건도는 하늘 되고 곤도는 딸 되는 법. 말 돼지 거세함도 가엾다 이르는데 하물며 대를 잇는 사람에 있어서랴. 부자들은 한평생 풍악이나 즐기면서 한 알 쌀 한 치 배도 바치는 일 없으니 다 같은 백성인데 이다지 불공한고 객창에서 거듭거듭 지구편을 읊노라. 한 여성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이 아들이 당연히 군역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흘 만에 군적에 등록되고, 그래서 소를 빼앗아 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칼을 뽑아서 스스로 자지를 잘라요. 그리고 그걸 관가에 가지고 가서 세금 걷지 말라, 더 이상 뜯어가지 말라 이러면서 내놓으려고 했는데 관아가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산 선생이 쓴 시가 바로 애절양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나간 해석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를 행복하게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회가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일 텐데
애절량이 있다 보면은 우리 시대의 맥락에서도 다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다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 낳을 여유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날이 조금은 어두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잠시 스쳐가네요. 사실 공공이 국가가 왜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인데 저는 뭐 경우는 다르지만 세월호 때 애절량 같은 그런 마음들이 세월호에 자녀를 보낸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정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나쁜 정부를 몰아내지 않았다면은 이 나라는 정말 망국의 길로 갔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유 끔찍합니다. 우리 세월호 어머니 아버지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려고 아이를 낳았나 싶어서 정말 깊은 탄식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 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애절량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